이렇게 보다 보면 채권자 대위 소송이 이제 무진장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이중 매매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질문되는지를 봐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다 보니까 대위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요틀 지웠는지 모르겠는데 말소 등기를 이렇게 하고 자기 내수인으로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이중매매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제1매수에 있어서 제1차적인 매수에 등장한 사람인데 그 뒤에 김근호한테 2차적인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말소시키려는 이정모의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채권자 대위소송이 하나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이제 무효화시키려면 무효되는 원인을 뭔가 여기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2차적인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무효로 이끌어내는 논리가 뭐가 있었어요? 원래는 계약자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 건데, 두 번째에 이루어진 2차적인 이중양도를 무효로 삼기 위해서는 보통은 두 가지가 자주 쓰이는 거잖아요. 통정 허위 표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배임행위에 가담했다든지 했을 때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걸잖아요. 그 두 가지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와 아울러서 계속 물어보는 게 뭐예요? 요 말소등기 청구는 설사 통정 허위 표시로 주장하든 반사회질서로 주장하든 그거는 소송물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예요. 말소등기 청구 그 자체가 소송물이니까 그건 안 미친다.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도인이 2차적인 매매에 대해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반사회질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뭐 이런 것에 반사회질서 아니면 통정허위 표시로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의 말소등기 청구를 이쪽 일매수인이 주장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전등기 청구권을 전제로 해서 대의에서 행사하는데, 이때 이전등기 청구권이란 특정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전용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금전청구 정리에 있어서, 금전청구에 있어서 매도인의 무자력을 전제로 해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위권을 행사한다의 틀을 전용해서 특정한 채권을 전제로 해서의 이런 케이스에 전용한다. 그래서 이 채권자 대위 소송의 틀과 요것의 무효 원인이 계속 질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런 걸 한번 뽑아봤어요.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건데 작년도 모의시험이네요. 을과 정 사이의 매매계약의 소유권 이전기가 통정할 표시가 요걸 이름 지칭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설명했듯이 요게 통정의 표시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의 채권자 무가 가압류 집행을 걸어 넣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갑이 을과 정이 X토지에 관해서 체결된 매매계약은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을 대의해서 정과 무를 상대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무는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설명한 걸 갖고 잘 이해해 보세요. 뭐겠어요? 정한테, 을이 정한테 넘긴 것을 통정 허위 표시로 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가 정에 대한 어떤 채권 등에 있어서 가압류 집행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무는 자신이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효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데 심리 결과 을은 무자력이고 무가 가압류 당시 매매 계약이 통정할 것을 알지 못하였으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던 것을 밝혀주면 하고서 보면, 그림으로 다시 보면 갑이 을한테 무슨 대금 채권이 있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토지를
정한테 넘긴 게 지금 상황은 흥정의 표시다. 그 다음에 무가 그 토지에 대해서 채권이 있어서 가압류를 했다. 근데 가부 입장에서는 그럼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냐? 정과 무를 상대로 해서 정한테는 말소등기 청구, 을을 대의해서 요 채권을 전제로 대의해서 그 다음에 무에 대해서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그럼 아까 우리가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상황은 누구를 등장시켰냐면 저당권자를 등장시켰는데 지금 이 경우는 가압류 채권자를 등장시켰고 가압류 채권자는 민법에서 보면 새롭게 그걸 전제로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 선인데 지금 이제 선의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과실이 있냐 없냐 때문에 질문이 들어가는데 일단 제3자의 범죄에 되니까 만약 이 사람이 선의의 제3자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하는 게 지겠죠. 할 수가 없다든지 기각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건데 이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의해서 말소등기 청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말소등기 청구에 대해서 승낙하라. 위 말소등기에 대해서 승낙하라라는 의사표시를 구한 것이다. 아까는 요게 저당권자를 상대하는 설명에서 시작해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설명까지 아까 했던 게 이 문제죠. 그래서 이게 그런 틀이죠. 채권자 대의성이 등장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해서 보면 되겠죠. 모의 시험에 이런 틀이 나왔네요. 모의 시험인데 갑이 을과 무슨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의 입장에서는 물품을 공급한 자니까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 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병으로 등장했네요. 그런데 결국 안 갚았나 보네요. 안 갚았기 때문에 갑이 을병을 공동피고를 해서 을병을 공동피고를 해서 두 차례 공급했나 보네요. 1억 원 가운데 4천만 원과 6천만 원 두 차례 어떤 변제이가 그러니까 조금씩 두 달 차이가 있네요. 하나는 2008년 3월 21일, 하나는 2008년 5월 21일부터 이렇게 해서 지연수명이 붙으면서 해서 냈는데 이런 상황이네요. 그랬을 때 을은 을대로 뭐라고 하고 반박을 하고 병은 병대로 뭐라고 반박하는데 이 물품 공급에 따른 매수인의 대금징 채권하고 이 보증 채권은 사실은 별개의 것이죠. 별개의 사건이죠. 을값만 등장시키면 단순하니까 이 보증인 병을 등장시켰고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해서 이 병이 나름대로 뭐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시효라든지 주장을 펼칠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공방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의 1에서는 피고 측의 어떤 방어 방법과 다시 그것에 대한 갑의 재반박이 펼쳐지면서 여러분이 판단을 시키는 거니까 그 문제 유형 중에 청구는 주어지고 여기서 이제 공방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청구는 병이 거꾸로 원고의 본소에 대해서 여기서 병은 채무는 책임질 일 없이 끝났다라는 방어 방법을 펼치는 것과 함께 그렇다면 결국 나는 너한테 채무 이행할 채무가 더 이상 남지 않았다라고 채무 부존재 확인에 반소를 치고 들어갔다라는 게 설정이에요. 두 번째 질문. 그럼 이 두 번째 것만 우선 본다면 갑이 을한테 이행 청구를 함에 있어서 피고가 다시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 채무 불이행 확인에 반소를 제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건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이행 청구이긴 하지만 이행 청구의 실질을 가만히 따져보면 확인적인 의미는 이미 내포돼서 확인의 소적인 뭐 그런 확인, 채권 채무 관계 확인은 내포돼서 이행 청구에 대해서 자타부타 즉 채무가 존재하면 이행하라라고 내려질 거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부 뭐 인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기각적인 상황이 벌어지니까 굳이 채무 부존재 확인의 반소를 내는 것은 확인의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이런 틀로서 설명해 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소외이익이 없으면 결국 부적법 각하시킨다. 소송요건으로서.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 정도 이해를 하면 되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는 최근에 그거에 있어서 시효, 아마 질문이 시효 중단에 대한 어떤 판례가 하나 같이 관련된 게 있어서 나온 거를 가르쳐 줄게요. 첫 번째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시효에 관련해서 뭐라고 피고가 주장할 거예요. 시효가 중단됐는데 다시 본 채무자가, 주채무자가 뭐 시효이익을 승인을 해서 포기했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시효를 둘러싸는 얘기가 펼쳐지는데, 그건 여러분이 이미 준비된 거의 판례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최근에 요거와 관련돼서 요번 7월 달에 하나 선고된 판례가 2012년 7월 12일, 요 사례 자체의 판례는 아니고 비슷한 류의 싸움에서 혹시 또 새로운 판례니까 그런 싸움을 등장시킬 수 있을까 더 불러줄게요. 2012년 7월 12일 선고 2010다 51,192 판결인데, 뭐냐면 보증인은 시효에 대해서 자기가 승인을 해버렸어요. 자기 보증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시효에 대해서 완성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승인을 했다든지 뭐 이런 행위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포기를 했는데 주채무는 시효로 소멸했어요. 그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기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보증채무도 소멸하는 것인데, 보증인은 또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형식의 이런 태도를 했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그럼 시효가 소멸한 거로 봐야 되느냐, 자기 부분에 대한 인정 때문에 그러니까 시효가 이제 중단된 것 등으로 해서 이행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에요. 불러볼게요.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보증인한테 당연히 효력이 생긴다. 그건 일반론이죠. 그러니까 주채무자의 시효가 소멸하면 보증인한테도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보증채무도 소멸된 상태로 될 뻔하는 상황인데,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라는 상황이 벌어졌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이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 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표시해서 부종성을 깰 정도의 행동으로 나가지 않은 이상은 주채무의 시효 소멸이 보증인한테도 미친다. 이런 판례가 나왔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주채무가 소멸을 했어요. 보증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완전히 내가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설사 보증인한테 중단 사유 등이 벌어지고 했어도 이 소멸된 것이 보증인한테 효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보면 돼요. 2010다 5119이 맞나요? 네, 51192. OMB 안 떠서 혹시? 아직 안 떴죠. 7월 12일. 7월 12일이니까는 아직 안 떴을 거예요. 아직 법원 판례 공부에도 안 나왔을 거예요. 두 달씩 한 달. 보통 2달 뒤에 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너무 78년이라고 뭐 예민하게 보라는 게 아니라, 마침 여기에 이 주로 보증인하고 주채무자 관계에서 뭐 물어봐요? 시효 갖고 뭐 보증인과 주채무자 관계에서 그 자꾸 물어보니까 새로운 판례가 하나 있으니까 아울러서 알아보라는 것이죠. 예, 3번은 질문이 뭐냐면, 여기 아까 1번에서 방어 방법은 뭐였어요? 여기 뭐 시효가 5년짜리 적용되냐 3년짜리 적용되냐, 이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그 시효를 적용하기 위한 객관적인 전제되는 사실은 주장을 펼치고, 이 사실관계 갖고 그런 사실관계 이런 사실관계, 뭐 이 사람이 상인 사이의 관계냐 아니냐, 뭐 이게 불품대금 채권이 아니냐는 당사자들이 주장해서 확정할 일이지만, 그런 확정된 어떤 사실관계에
아니하는 한 가부인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것도 어제 얘기했던 거고 실제 시험에도 나왔던 상황이죠. 이거 뭐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이 상황. 결국은 뭐예요? 이 채권이 금전 채권인데 가압류가 걸린 경우나 이 채권이 이전 등기 청구권인데 가압류 걸린 경우는 틀려요. 그렇죠? 이거 계속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네요. 우리 형한테 어떤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을에 대해서 또 채권을 갖고 있는 가부 입장에서는 이 경우를 이제 채권자라고 보고 을을 채무자라고 보고 재산 채무자라고 했을 때 갑이 을의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의 재산이 이제 이 채권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소유권 등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집행법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보전소송적인 지식을 조금 이야기한다면 자기의 어떤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의 금전채권에 대해서 그것을 나중에 확보하기 위해서 을의 재산이 흐트러지는 것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보전소송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을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서 확정했을 때 을 집행권원으로 을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지금 가압류의 경우는 아직 확정 판결이 없을 때 5천만 원 자기 채권에 대한 확정 판결이 없을 때 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서 을의 병에 대한 을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거는데 이 경우에 이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건다든지 이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건다든지 더 나아가서 이 재산에 대해서 이쪽에 원래 보전할 채권 등이 특정한 채권의 이전 등기 청구 뭐 아니면 인도 청구 등일 때는 아예 이전 등기 못하게 점유 이전 못하게 가처분까지 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보전소송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채권에 대해서 그럼 자기의 일반적인 5천만 원 금전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준다 라고 했을 때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돼서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그 가압류 결정이 제3자한테 송달돼서 이제 효력이 집행이 됐을 때 이 경우에 이 채권 부분에 대해서 을이 직접 병한테 청구하는 함에 있어서 어떻게 될 거냐 의 문제가 계속 물어봐지는 거예요. 그럼 이 채권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갑으로부터의 을의 이 채권으로 인한 가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에 직접 청구하는 데 대해서 뭔가 걸림돌이 없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하려는 거예요. 시효 중단 등의 여러 가지 필요성 등도 있고 해서 을이 병한테 이 채권을 청구함에 지장이 없다. 그래서 그 청구가 들어오면 인용 판결을 해주면 된다는데 지금 이게 그 케이스예요. 한편 이게 일반적인 금전채권이 아니고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이전 등기 청구권 등의 가압류가 걸려있을 때는 좀 틀려요. 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금전채권이면 청구하는데 지장이 없고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이전 등기 청구권 등의 가압류가 걸려있을 때는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이제 청구하는 데 대해서 완벽하게 단순 인용을 해주지 않고 해서 해제하는 것의 조건으로서 이 판결을 해주는 단순 인용이 아니라 일부 인용적인 판결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이 공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해제하고 나서 이전 등기를 이제 병의 입장에서 을에게 해주는 이런 청구 취지 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시험 또는 사례형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한두 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금전채권이냐, 금전채권으로서 가압류 됐느냐,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청구권 등의 가압류가 됐느냐에 따라서 단순 인용과 일부 인용에서의 해제의 조건으로 거는 이전 등기 청구는 등기예고는 항상 가집행에서도 설명했듯이 등기 자체는 확정돼서 집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가압류 걸린 것만으로도 그냥
단순히 인용을 해주면 집행이 들어가서 등기가 올라가 버리면 그 가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곤혹스러워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압류를 갖다가 해제하도록 하는 그게 조건으로 붙게 되는 류의 판결이 된다라는 것을 주의해서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가압류 신청해서 가압류 송달됐으니까 이제 해제되지 아니한 가압류 청구에 걸쳤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가압류 걸렸으니까 가압류 걸려있더라도 무시하고 직접 청구하는 데 대해서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됐겠죠? 그런 질문을 계속하네요. 아울러서 아예 가압류 단계를 지나고 또는 압류 단계를 지나서 여기에 압류 및 이 채권이 추심명령이 내려져서 자기 추심명령까지 받아서 이게 병한테 송달 때까지 됐으면 지금은 이제 뭐냐면 보전 소송적인 가압류가 아니라 직접 이제 집행 단계에서 이 채권에 대한 집행 방법으로서 압류를 하고서 전부명령 내지는 추심명령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는 여러분이 이해를 이미 해왔을 거예요. 자꾸 시험에 내니까. 처음에는 집행법의 지식이 어느 정도 어떻게 시험에 나오고 실제 익혀둬야 되는지가 좀 사람 따라 틀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보니까 추심명령, 전부명령 정도는 이제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추심명령은 의뢰 병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 대입과 비슷하게 대일 절차 없이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강제집행의 절차이고 채권에 대한 집행 절차이고 그 다음에 전부명령은 아예 양도 이 채권을 양도양수받은 그런 효과로서 나타나는 집행에 있어 채권의 집행 방법이다. 현금화 방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강제집행을 할 때 압류를 하고 압류된 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직접 추심을 한다든지 전부돼서 이제 자기 변제 맞는 충당하는 이런 식의 강제집행 방법을 상정하면 되는데 그 가운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인데 이때 추심명령이 발부돼서 송달된 상태에서 그 다음 문제로 꼭 뭘 물어보냐면 을이 직접 그 상태에서 이제 병을 청구했을 때 자기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명했을 때 병이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지금 나한테 달라는 채권이 너희 채권자인 갑으로부터 압류 추심돼서 나한테 그런 명령이 도달됐는데 네가 달라고 하면 나 어떡하느냐 라는 류의 이제 방어 방법으로서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걸 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을의 병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되느냐인데 을은 이제 추심명령이 발부된 이상 갑으로부터 추심명령이 내려져서 당사자 적격이 이제 더 이상 박탈돼서 직접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는 셈으로써 부적법 각하 처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질문을 계속 여러분이 문제에서 5번 정도는 나온 걸 볼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런 문제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가압류 단계에서는 을이 병한테 소송상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은 없는 것이다라는 질문 하나. 근데 그거와 아울러서 이 가압류된 것이 또는 가처분 걸린 것이 이전 등기 청구권 등일 때는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추가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까지 직접적인 집행의 현금화 방법으로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로서 추심명령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직접 을이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적격이 근거리 된다. 만약에 추심명령이 아니고 전부명령이 발부됐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명령이 발부돼서 을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부명령이 무효가 아니고 표리 그대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채권의 주체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갑한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을이 청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을의 청구에 있어서 주체는 사실은 뺏긴 거죠. 갑이 넘어간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민사법 일반으로 당사자 적격은 이런 경우에 그 자체는 통과시키고 기각을 시켜요. 그러니까 전부명령이 발부됐을 때의 을의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죠. 전부명령이 효력이 있다는 전제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를 물어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압류 걸린 거, 수십 명령 걸린 거, 정부 명령 걸린 거, 양도된 경우 등 막 설정해 놓고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럼 가압류 걸렸을 때는 의리 병한테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죠. 이전 등기 청구만 아니고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대한 전제로 가압류 걸렸을 때 의리 병한테 청구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 없고 그 부분은 단순 인용, 정보 인용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의뢰 채권에 대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수십 명령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의리 청구한 것을 무조건 각하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의뢰에 대한 을로부터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정부 명령이 걸린 케이스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 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그 부분은 기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각하될 부분, 인용될 부분, 기각될 부분을 근거를 들어서 결론을 내려라 라는 류의 문제를 등장시킬 수 있는 금전채권의 문제는 지금 내가 말한 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의 병에 대한 채권을 전제로 해서 이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걸린 경우와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정부명령 걸린 경우와 이 채권에 대해서 정부명령까지 나아간 경우 등에 있어서 의 상황이 다 틀린단 말이죠. 틀리단 말이죠. 가압류 의견은 원고 청구를 인용해 주는데 지장 없고 그 다음에 압류명 걸렸을 때는 무조건 각하시키면 되고 그 부분은 정부명령 걸린 부분은 기각시키면 됩니다. 청구를 기각시키면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상황을 다 물어볼 수 있는 들어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실제 모의시험이나 실제 시험에서는 아마 작년 시험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한 기록형에서 한번 잠깐 나와요. 김영철이라는 그 피고에 대해서 그 피고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청구한 채권이 가압류가 나한테 도달돼서 가압류 명령이 법원으로 도달돼서 내가 너한테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것은 가압류가 걸려 있어도 청구하는데 지장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겠죠. 그 케이스. 그 다음에 사례형에서는 또 뭐가 걸렸냐면 가압류하고 이건 좀 다른 건데 가압류하고 채권 양도가 요 채권이 가압으로부터 가압류 걸려 있고 요 채권이 또 다른 이제 정액에 양도됐어요. 그러니까 양도. 그래서 요 케이스는 뭐냐면 요 채권을 양수받은 정과 이 채권의 가압류를 간의 우열관계를 물어보는 게 사례형 문제에서 있었어요. 그럼 두 사람 간의 우열관계는 이 가압류 결정이 병한테 송달된 날짜랑 이 채권 양도의 사실이 통지되거나 하는 사실의 기준으로 해서 누가 우열을 가리느냐에 그 질문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형이든 이거든 계속 사람을 더 복잡하게 등장시켜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그렇게 됐고요. 요 채무를 승인해서 시효일을 포기했다. 이 상황에 있어서 똑같은 상황은 아니고 아까 새로운 이번 7월 12일자 판례도 아울러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반소 제기한 거고요. 세 번째가 을은 갑에 대한 물품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기를 맞췄는데 다른 채권자 근저당 설정기에서 맞춰져 있었다. 그 다음에 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기를 해줬다. 그 다음에 정은 그 채무 1순위 걸 갚았다. 그래서 갑은 X토지간에서 정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의를 사는 걸 알고서 피고모전 물품 대응 채권을 피고전 관리해서 정과 을과 정을 상대로 피고 을과 피고 정사의 토지에 대해서 책임을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정은 피고 을에게 X 토지간에 생성된 피고 정명이 설계되는 것을 알려주면 되겠다. 그래서 사행위가 뭐 하여튼 이냐 아니냐가 그 다음에 문제가 되네. 그래서 이 소송의 결론과 논거를 답하라 이런 문제니까 틀은 우리가 소송 형태를 주고 이제 적용해서 여러분 지식을 적용해서 결론을 보려는 것인데 뭐가 하나 있겠어요? 여러분 채권자치 소송 틀
채권자 취소 소송틀을 잘 봐줬으면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요 상황이 뭐냐면 그림을 보면 이해될 텐데요. 답이 을한테 이제 자기 물품 내용 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건전하고 설정했는데 을이 동생한테 팔고 넘겨버렸어요. 근데 요 분이 좀 찜찜한 구석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요게 사행이라는 거죠. 요 부분이 뭔가 둘이 짜서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요거 사행이 요걸 취소를 구하려는데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정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행이 취소 소송은 부분으로는 보통은 취소시키고 돌아오는 건데 그걸 원물 반환으로 하느냐 이제 가액으로 하느냐 원상회복을 그 두 가지가 합쳐진 소송틀 형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건 취소하고 이게 형성회소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원상회복인데 말소등기하라 라고 하는 요 원물 반환적인 말소등기 청구성을 냈는데 원물 반환의 이 말소등기 청구성은 그러니까 정이 을한테 말소등기를 하고 요 관계를 지금 취소시키는 거니까 지금 요 관계를 취소시키는 거니까 이 계약을 취소하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갑이 낸 거죠. 그때 채권자 취소권에서의 피고 적격은 누구다라고 자꾸 아까부터 한 번씩 말을 했냐면 누구만 해야 돼요? 수익자 내지는 전득자로서 정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을을 피고로 삼은 것은 잘못돼서 부적법 각하 당사 적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을과 정 사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썼으니까 그게 의미가 안 잡히는데 지문에 문제에서 보면 요거는 사실은 그냥 줄여서 썼는데 문제에서 보면 뭐가 문제? 여기서 좌우 보세요. 을과 정 사이에서 누구만 피고 삼아서 써야 돼요? 정만 삼아서 써야 되니까 요 피고 을 요 부분이 잘못됐죠. 그렇죠. 을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계약을 취소시켜야 되니까 을을 등장 안 시키는 수는 없는데 이때 피고라고 삼으면 안 되고 그냥 을과 피고 정 사이에 매매 계약이 취소되고 그다음에 피고 정은 을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틀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때 피고가 등장했다는 것은 을과 정을 상대로 즉 피고로 했기 때문에 을이 지금 등장했는데 을은 피고 적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을을 아까 채권자 대리소송처럼 을이 피고로 등장하려면 사실은 갑이 을을 상대로 또 뭔가 청구를 한다든지 하면 등장할 수는 있는 거지만 지금은 사행위 취소소송 자체만을 본다면 을은 피고 적격자가 아닌 것이죠. 을은 피고 적격자가 아니니까 만약에 이 표현을 사행위 취소소송의 기본 틀로 이해하려면 이 피고자를 빼야 돼요. 이 피고자를 빼고 을과 정, 정은 피고 맞는 거니까 을과 정 사이에 계약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정은 을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는데 이게 만약 가액배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액배상이요. 취소는 시키되 가액배상이요. 누구에게로 와야겠어요? 그 받는 주체가 금전이요. 피고 정이 을에게 주는 게 아니라 피고 정이 원고에게. 이게 피고 을이 아니라 원고에게가 돼야죠. 이게 금전적인 가액배상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리소송에서도 이전 등기의 등기적인 처리와 금전적인 처리의 그런 정도의 상황을 여기다 그대로 투입해 보세요. 그러면 요 피고 을이 지금 말소 등기니까 피고 을이 등장하지 이게 가액배상적인 상황이라면 피고 정은 원고에게 그 금전적인 금액을 반환하라 뭐 이런 식의 청구 취지의 작성이죠. 그러니까 사행위 취소소송이 여러분은 청구 취지 쓰는 거, 그 다음에 피고 적격이 뭔지, 그 다음에 채권자 대리소송에 있어서 채권자 대리소송을 냈는데 채무자가 다시 별도로 자기 손을 냈을 때 중복재소냐, 그 다음에 기판력이 걸리느냐. 결론적인 판례적인 결론만 학사를 무시하고 판례적인 결론만 말하면 이번 사법시험에도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 변호사심에서도 나왔는데, 채권자 대리 소송이 선행했다라는 전제에서 채무자가 붙었을 때 중복재소에서는 중복재소이다. 채권자 대리 소송이 선행해서 판결이 내려져서 확정됐는데 채무자가 2차적으로 자기 채권에 직접 소송을 냈을 때 알았을 때 하나의 기판력이 생긴다. 까지가 정리됐죠. 반면 채권자 취소 소송은 또 다른 채권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또 다른 채권자가 취소소송을 냈을 때 중복재소냐 아니냐에서 중복재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 소송으로서 내려진 판결이 있는데 또 다른 채권자가 확정된 뒤에 냈을 때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그 틀 이해하겠죠. 그래서 아울러서 그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이해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청구 취지틀을 오늘 청구 취지틀을 보면서 역으로 원래는 상황이나 기록을 보고 청구 취지를 적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사례를 다 설명하면서 하기가 힘들어서 청구 취지를 어떻게 쓰는지를 읽어온 걸로써 거꾸로 유추해서 지금 어떤 사례였는지를 지금 되짚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구 취지에 대해서 어제 얘기했듯이 이행소송에서 청구 취지는 크게 금전 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아울러 퇴거 청구가 있고 거기엔 보통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금도 따라붙는 청구 취지 형태까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청구랑 말소 등기 청구고 그 말소 등기 청구에는 또 승낙의 의사표시 등과 같은 청구가 따라붙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 등까지가 크게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말고 이제 형성의 소적인 게 지금 채권자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틀이고 그 다음에 채무 불존자 확인 소송, 확인 소송들이 있다. 그런 정도까지 해서 기본적인 청구 취지 쓰는 틀을 머릿속에 익히고 있으면 실제 사례를 볼 때 그런 틀을 어느 정도 예상해 놓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례든 기록형이든 메모하는 방법을 스스로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일단 등장하는 사람 위주로 딱 갑을, 병, 보통은 갑을로 끝나진 않겠죠. 병, 정, 무까지 가니까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해놔야 되는데 한편 기록형에서는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보고 준비 서면에 해당하는 소송에서 판결로 가기 위한 공방이 그 문서의 이름은 다 내용 증명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자기의 주장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기 위한 내용 증명적인 이 기록 등의 내용이 소송으로 치면 공방의 내용인 거예요. 그게 소송으로 판결로 가기 위한 준비 서면적인 내용이 지금 기록형에서는 내용 증명적인 얘기로 상대방한테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잘 읽고 기록은 그냥 기록을 먼저 보지 말고 내용 증명적인 주장을 먼저 읽고 기록은 아주 특별히 증거에서 성립, 인정, 인부 들어가는 그런 류의 상황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제대로 된 성립을 형식적 증거가 있는 문서이 아니냐가 논란이 되는 거지만 나머지 문서들은 다 제대로 작성되고 위조된 게 아니다라는 걸 전제하니까 나머지 문서 자체는 이제 그 확인하는 용어만 쓰이는 거지 그 자체가 제대로 작성된 문서냐 위조된 거냐는 경우에 따라서 그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제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다 성립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주장을 먼저 그러니까 딱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런 주장을 다 공방을 잘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료를 확인을 하는데 나머지 자료에서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임대차 계약에서는 특약 같은 데 보면 뭔가가 더 따라붙은 경우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서는 토지 임대차 계약에서는 건물 만약 졌을 때 철거하겠느냐 그 다음에 유익비나 필요비 같은 관계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등등 건물 매수 청구권과 대비해서 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유익비 같은 경우 등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대여금 등에 대한 채권에서의 차용증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의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또 뭐를 봐야 되냐면 그 채권에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붙어있는 특약 같은 그러니까 계약서에서는 항상 뭐를 주셔야 되냐 특약적인 내용을 잘 챙겨봐야 돼요.
그 특약적인 내용을. 그래서 결국 그 특약이 실제 공방에서 어떤 의미로 작동하느냐 그걸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특약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내용 증명에서 서로 공방을 펼치는 주장 속에 나타나 있을 확률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의미에서 가서 봐야 돼. 그냥 계약서만 보다가는 그게 잘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냥 계약서만 보거나 뭐 하면 차용증만 보면 안 들어오는데 당사자가 펼친 주장 속에 그런 내용을 담은 공방의 얘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확인해서 그 특약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죠. 그래서 그것에 따른 판단을 해줘야 되고, 또 한편 이제 중요한 것은 해제, 상계 등의 경우는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가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거기 보전소송하고 강제집행 등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항상 가압류 결정문이라든지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라든지 압류 및 정부명령 결정문이 제시돼요. 그거는 뭐 사례형에서도 질문하고 기록형에서도 질문하는데, 그게 제시됐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그 결정문 등이 송달된 송달증명서가 따라붙어요. 이해되겠죠? 왜 그러느냐? 그런 효력은 송달돼야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압류 결정문이 누구에게? 이 병한테 송달된 가압류 결정문 자체 말고, 가압류 결정문은 법원으로부터 받고 나서 나중에 결정문이 송달된 것을, 제3채무자 송달된 것을 확정증명을 법원에 신청해서 받는 그 기록이 따로 붙어요.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그 결정문 뒤에 보면 확정증명 같은 게 따로 붙어요. 송달증명서 같은 게 따로 붙어요. 그런데 가압류 결정문하고 추심명령은 제3자한테 송달된 것이 따라 붙어서 그게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점이 되는데, 정부명령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제3자한테 송달된 거 말고 송달된 때부터 1주간의 즉시 항고 기간이 도과하여야 확정이 되니까 거기에는 송달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정부명령은 반드시 그 다음에 보면 확정증명까지가 있어요. 다만 확정증명이 붙는 것은 확정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실제 확정된다는 걸 전제로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때죠. 잘 구별해보세요. 그러니까 가압류나 정부명령은 송달된 것만 확인하고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정부명령은 뭐까지 확인해야 되냐면 확정된 것까지 확인하되 효력은 다시 돌아와서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두 단계예요. 정부명령은 먼저 확정됐는지를 확인하고 확정됐을 때 그 확정된 날짜가 기준점이 아니라 확정된다라는 전제하에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시점에서 이제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점에 있어서 그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이원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가압류나 정부명령, 가압류나 추심명령은 확정 여부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가압류나 추심명령은 송달증명서만 붙어요. 송달증명서만. 반면 정부명령은 잘 보면 확정증명서가 따라 붙어요. 송달 및 확정증명서. 그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명령은 제3채무자나 제3채무자한테 송달될 때부터 1주간의 즉시 항고 기간이 도과하면서 확정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기준점은 다시 돌아가서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기록형의 문제를 다 이게 연역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청구 취지를 익히는 겸 해서 역으로 오히려 이렇게 하면 기억이 더 생산할까봐 그런 식으로 역으로 들어가서 청구 취지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